네, 이번 경제 언박싱은요, 황성 전 한국은행 국장님을 모시고 최근에 금융시장의 긴축 이유 그리고 그 전망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2월부터 계속 동결을 하고 있어요, 금리를요. 네네. 근데 금융시장은 긴축의 추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일단 지금 이 현상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에서 그 금년 그 1월 기준금리를 이제 3.25%, 3.5%를 이제 올린 이후에 네. 지금까지 계속 동결해 왔거든요. 예? 이제 그러면서 불구하고 9월 들어서 지금 장단기 금융시장에서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긴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걸 앞으로 또 이게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런 얘기들을 조금 드릴까 합니다. 오늘 네. 어떤 말씀 해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장단기 금리 있잖아요. 그 추이를 그럼 저희가 좀 어떻게 좀 대략적으로 좀 보면 될까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단기 금융 시장에서의 대표 금리라고 할 수 있는 CP하고 은행채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장기 금리에서는 이제 국고채 3년물과 10년물이 이제 주로 대표 금리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네. CPA1 기준 이제 3개월로를 보게 되면은 그 10월 16일 기준으로 4.12%입니다. 네. 그래서 6월 말 대비해서 지금 14bp 정도 올라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은행채 6개월 같은 경우에는 4.02로 18bp 정도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고채 3년물의 경우에는 3.98인데 6월 말 대비해서는 지금 그 32bp 정도 네. 올라와 있고요. 국고채 10년의 경우에는 4.19로 무려 53bp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금리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어저께 금리가 좀 더 올라갔거든요. 네, 그리고 예. 또 미국채 금리가 좀 어저께 저녁에 더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오늘 시장 금리가 조금 더 상승 압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준비해 주신 표를 보면은 장단기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이라는 건 저희가 알 수 있었는데 그럼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 네네. 단기 금융시장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네네. 지금 상승하고 있고 좀 긴축적인 행보를 보이는 이유나 배경 좀 어디서 찾고 계세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제 작년에 그 은행들이 그 적절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 아시겠지만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한전채 적자 문제도 여전히 지금도 있지만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시장이 불안해지니까 은행들이 자금 조달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높은 금리로 이제 예적금으로도 조달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대략 한 110조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자금들이 지금 만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자금들 다시 이제 유치를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예적금 금리를 올려서 이제 유치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은행채를 발행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 단기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은행채 금리가 또 올라가게 되니까 은행들 여수신 금리가 같이 올라가고 그쵸.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단기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데 지금 주담대 금리의 경우에도 지금 뭐 변동 고정 금리 상당 기준으로 다 지금 7%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럼 도대체 얼마큼 이제 은행채가 발행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네. 금년 7월까지는 이제 5월에는 조금 늘긴 했습니다만 7월까지는 순상한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8월부터는 이제 3.8조 원, 9월에 4.7조 원, 그리고 10월 달 이제 13일까지는 2.4조 원 해가지고 네. 그 8월 이후에 11조 원이 지금 순 발행이 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금리 상승 압력을 지금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조금 그 일반인들 생경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시장을 개입을 보통 하게 되는데 네. 외환당국이 그게 이제 외평기금하고 이제 한국은행이 개입을 해서 시장을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거든요. 네. 근데 바로 이 외평기금이 지금 조금 문제가 돼서 그 단기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걸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정부가 이제 금년에 세수 부족분을 한 59조 원 정도 지금 추계해서 그쵸. 보고 있는데 예. 원래는 이 부족분을 이제 보충하려 그러면은 통상 국고채를 발행을 해서 이걸로 자금을 조달해서 써야 되는 건데 예. 아마 정부가 지금 그 국가 채무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국고채 발행을 안 하겠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 외국한 폐연기금이 갖고 있는 원화 자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금을 지금 부족한 재원으로 지금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 메커니즘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네. 외평기금은 이제 그
환율이 너무 급등할 때에는 달러를 이제 매도하는 개입을 하면서 원화를 이제 대신 받게 되는 것이고요. 네. 또 환율이 이제 너무 떨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달러를 매입하고 원화를 지급하는 네네. 뭐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환율 관리를 좀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네. 뭐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외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 그 팬데믹 이후에 네. 그 외환 당국이 이제 그때 우리 환율이 지금까지 계속 올라와 있잖아요. 뭐 어저께 1,350원 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외환을 이제 딱 매도하는 이제 시장 개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 환율 안정을 위해서.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그 대가로 우리가 원화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은 2021년에서 2023년 상반기 중에 한 680억 달러를 순매도 개입을 했어요. 이걸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 대략 한 그때 이제 이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네. 제가 알 수는 없는데 대략 한 80조에서 90조 정도 이렇게 시장 개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금이 이제 어딘가 있을 텐데요. 이 개입해서 갖고 있는 자금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달러를 네. 팔고 원화를 사들이면서 네. 그 어느 정도의 원화가 지금 쌓여 있다. 뭐 맞습니다.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면 네네. 될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구분해야 될 게 한국은행과 외평기금의 차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그 원화를 매입을 그러니까 원화를 이제 대가 수출을 하게 되면은 네. 이게 통화 환수로 잡히기 때문에 회계적으로는 그냥 그게 끝나버려요. 아, 네네. 예. 그런데 외평기금은 그게 아닙니다. 외평은 그 대가를 받은 자금은 자기 계정에 원화 자산으로 쌓여 있어요. 그 자산이 정말 이렇게 쌓여 있는 쌓여 거예요. 있어요. 아, 예. 네. 그러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쌓여 있으면 그냥 수익이 안 생기니까요. 그렇죠. 이제 요거를 근데 이제 시장에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개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MAF라고 하는 그런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 그런 예, 예. 그 상품의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네. 대략 한 뭐 그냥 가정적으로 봤을 때 한 8, 90조 정도에서 한국은행이 한 반 정도를 취급을 하고 뭐 예. 외평이 한 반 정도를 취급했다고 하면은 적어도 외평이 원화 자금을 갖고 있는 돈을 적어도 제가 봐서 40조 이상은 그렇네요.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자금을 지금 그 MAF에 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정부가 그 세수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 외평에서 이 지금 이렇게 쌓여 있는 이 돈을 네. 갖고 가서 쓰겠다는 거거든요. 얼마를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금년에 보니까 한 20조, 30조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세수 결손이 대략 한 60조인 거고 네네. 이 중에서 2, 30조 정도를 여기 네네. 외평 아마 그렇게 좀 기금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쓰는 것 거를 같더라고요. 생각하고 있다. 네네. 그러면은 지금 그러면 이 자금들을 이제 빼서 재정에 충당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MLF는 그 단기 자금인데 주로 CP나 그다음에 이 전자 단기 사채, 네. 그다음에 단기 은행채 이런 데 투자해서 이제 수익이 생기면 이제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이런 상품인데요. 그러니까 이 자금이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이 CP나 전단체나 이런 걸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군요. 예, 예. 근데 지금 기업들 자금이 좀 어려우니까 CP 발행을 많이 하려고 할 거거든요. 전자제품 네. 마찬가지고. 네. 근데 이런 자금 수요는 생기는데 이걸 사줄 만한 데가 없어져 버리니까 예. 당연히 단기 금융 시장에서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당연히 정부가 의도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외평이라고 하는 이런 특수성 때문에 자금을 이제 정부가 재정에서 끌고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마찰적 요인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혹자는 그럼 정부가 재정을 풀었으니까 다시 그 돈이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돈이 반드시 MAF로 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뭐 채권 시장, 은행, 다른 뭐 데로 주식 시장 다 흩어질 수가 있기 흘러갈 수 때문에 단기 금융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압력을 받고 있는 건데 여기 이따 나중에 전망 좀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그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근데 한 가지 요거 좀 짧게 여쭤볼게요. 이게 어쨌든 환율 안정을 위해서 이 기금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걸 이렇게 빼서 사용을 한다면 나중에 만약에 뭐 환율 안정을 위해서 기금이 좀 부족한, 그러니까 여력이 좀 부족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건 어떤가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부가 원화 외평채를 내년에 지금 한 18조 원 정도를 한도로 해서 지금 발행을 이렇게 계획을 찾고 있어요. 예. 네,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제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상황이 된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권력을 동원해서 시장에 개입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역할적 분담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건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현재 정부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자, 그럼 일단은 단기 금융시장의 긴축적인 행보에 대한 배경 말씀해 주셨고,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또 어떤 것들을 좀 이유로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 장기금리가 미국 장기금리의 흐름하고 매우 유사하게 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최근에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 따라서 우리나라 장기금리도 좀 영향을 크게 그쵸.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한국은행이 9월에 발표한 그 한미 금리 동조화 현황 및 평가라는 그런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까지 그 한미 장기금리 10년을 이제 기준으로 봤는데요. 네. 그 상관계수가 0.7로 동조화 현상이 매우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게 2022년과 23년을 비교해 보면은 이 상관계수가 0.96과 0.93입니다. 굉장히 높네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도 올라간다. 같이 가는 거잖아요. 네, 또 떨어지면 우리 금리가 떨어진다. 이제 완전히 따라간다는 뜻으로 네네.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동조화뿐만 아니라 영향력도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평가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그 2022년과 2023년에 그 미국 장기금리가 한국 장기금리에 미친 영향력, 그러니까 5년, 10년 구간을 봤는데요. 네. 이게 50%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국고채 10년 금리가 40bp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 중에 20bp는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좀 보는 거거든요. 그 영향의 반 반이 정도가 예. 미국 국채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게 미국 국채 금리의 움직임 우리가 잘 분석해야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그 우리한테 영향을 크게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미국 금리가 전혀 뭐 내려갈 상황도 아닌 것이고 앞으로 전망을 해봤을 때 그럼 어떤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으세요? 사실은 이게 미국 연준이 9월달에 정책금리 동결을 했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나온 그 중요 키워드가 이겁니다. Higher for longer. 네, 더 오랫동안 조금 더 더 높은 갈수 수준으로 있다. 이렇게 예.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한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 것인지를 이 연준이 그 제시한 점도표를 보고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연준 점도표에 의하면은 그 금년에 그러니까 6월 점도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금년 전망을 어떻게 했냐면 총 18명의 FOMC 위원들이 있는데요. 네. 2명이 동결, 네. 4명이 1회 인상, 네. 그다음에 12명이 2회 이상 인상 이렇게 점도표에 금년 기준금리를 전망을 했거든요. 근데 7월 달에 이제 금리를 올렸어요. 이제 상당 기준으로 이제 5.25에서 5.5%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9월 달에 금년도 전망의 점도표를 보면은 이때 이제 FOMC 위원이 19명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명이 그때 그 걸석이 생겨가지고 9월 달에 한 명이 그 연준 이사가 추가로 이제 선임이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 채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7명은 동결이고 12명은 1회 인상인데요. 이걸 가만히 보시면 이 2명은 동결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 그 이후에 동결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4명은 1회 인상을 했는데 이미 7월에 인상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금년에는 동결한다고 얘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7명이 동결인 거예요. 그렇네요. 그리고 12명은 이제 2회 인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7월에 인상을 한 번 했잖아요. 한번 했으니까. 그러니까 12명이 1회 한번더 인상을 지금 남은 한 번 거네. 남았다고 이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과 9월은 아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요. 그렇네요. 이 FOMC 위원들은요. 예. 이게 이제 그 하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금리가 상당 기준으로는 5.75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페드가 얘기하는 하이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을 보시면은 6월달 점도표에는 4회 인하 기대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9월 점도표에는 이제 이게 2회 인하 기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좀 바뀌었어요. 그렇네요. 그러면은 만약에 5.75라고 한다면은 이게 4회 인하를 하게 되면은 4.75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예. 그런데 이게 2회 인하 기대가 됐기 때문에 이게 5.25로 5.25.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롱거입니다. 이게 더 오랫동안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당초에 6월 점도표 정도였으면은 한 5월이나 내년 5월이나 6월 정도에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아마 이렇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을 텐데 네. 지금 이 9월달 점도표에 의하면은 빨라야 9월 내년 9월 정도는 돼야 이제 금리를
좀 내린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금리가 이 9월 달에 동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도표의 이런 영향으로 금리가 아주 급등을 한 것이거든요. 그걸 네. 우리가 고스란히 지금 영향을 받고 맞습니다. 그게 있는 이제 건가요? 지금 아까 동조화라는 그 관점에서 보면 고스란히 저희가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미국 국채금리 움직임을 계속 좀 면밀하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요인도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제가 지난달에 이제 여기 출연했을 때 그때 미국 그 주담대 30년 얘기를 좀 언급을 예. 했었는데요. 네. 그때 제가 그 미국 국채 30년 금리를 4.3%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 수준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어저께 보니까 4.9%예요. 예.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무려 60bp나 지금 올라와 있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 긴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스란히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월 달에 3.7%를 이제 보였는데요. 8월도 3.4%이니까 지금 연속 3%대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거기다가 최근에 그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이제 고조가 돼 버리니까 네. 이 유가가 지금 다시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지금 다시 배럴당 90달러를 지금 넘었었습니다. 어저께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유가하고 또 환율도 지금 그래서 같이 따라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당초 목표 수준인 2%로 낮추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냐 이런 이제 시장의 기대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외부 요인으로는 미국의 경제 상황과 금리, 그다음에 고유가 말씀해 주셨고 뭐 우리나라 자체적인 어떤 변수는 없었을까요? 제가 아까 이제 한전채 얘기를 잠시 드렸었는데 네네네. 이게 PF 대출과 한전채 문제가 아직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전 문제는 아직도 적자가 해결이 안 된 상태고 네. 이런 분들이 여전히 이제 남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가계부채 이 누적 문제가 여전히 우려스러운 좀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예, 금년 4월에서 9월 중에 은행의 가계대출이 그 30.1조 원이나 늘어났거든요. 예. 다시 가계부채가 이제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의 전환이 점점 더 어려워지거나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장단기 금리가 이제 올라가고 있고 그 추이가 왜 생기는가에 대한 이제 배경을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요소들도 지금 뭐 여러 그렇죠. 가지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글쎄 이 방향성이 맞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 외평채인 네네. 것 같아요. 외평 기금과 관련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까 뭐 내년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제 외평채를 가지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네. 아까 제가 이제 그 외평채 내년도 발행 한도를 18조 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부가 그 생각하고 있는 그 만기는 주로 1년에서 2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3년, 5년, 10년 구간에서는 좀 그 국고채가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금리가 좀 더 올라갈 거라는 이제 그런 부작용 때문에 조금 단기로 자금을 조달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지금 이렇게 외평채가 실제로 얼마 발행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 18조 한도 내에서도 발행이 이렇게 많이 된다면은 상당히 1년에서 2년 구간의 금리를 이렇게 상승 압박을 많이 가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되면 이제 적어도 3년에서 5년 구간도 금리가 올라갈 수 같이 있거든요. 덩달아 올라가는 예. 아주 장기는 이제 모르겠지만 예. 3년에서 5년 구간까지는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될 것은 그 회사채가 주로 이제 만기가 1년에서 3년 구간으로 발행을 하거든요. 네. 5년 이상은 아무래도 신용 위험 때문에 발행을 잘 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외평채가 발행이 많이 돼서 금리가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 회사채 시장을 구축할 수 있어요. 그럼 회사채를 발행이 제대로 소화하게 안 되거나 상당히 높은 금리로 발행을 해야 되는 그쵸.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이쪽으로 다 있거든요. 쏠릴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게 이제 지금 내년도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인 외에도 이런 부분들이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충분히 전 있다. 그래서 정부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외평채 발행 규모 같은 것들을 잘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또 나와주셔서 또 좋은 네.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